이어서 고객 가치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이 초기에 등장해서 확대되고 앞서 말씀드린 전방경영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퍼져나가는 과정, 그 시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시기 동안에는 이 고객 가치라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부각되는 개념은 아니었고, 사실 이 고객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 들어서 특히 이렇게 2000년대 정도 오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고 중시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최신의 개념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혁신의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례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화물 운송과 관계된 컨테이너에 관한 내용입니다. 1950년대 중반의 해상 운송을 보면요, 이게 비싸고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집약됩니다. 이게 배가 처음 등판해서 대서양을 횡단하기 시작하는 이 과정 동안 배는 일단 더 커졌고 또 엔진은 더 빨라졌고 또 배가 많이 다니니까 항구는 복잡해졌고 또 항구에서 또 병목 현상도 발생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당시에도 수출 수입과 관련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이 항만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딱 들어보시면 약간 재밌는 현상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배가 커졌고 엔진이 더 빨라졌는데 여기서 또 비용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항만 비용도 또 증가했다고? 이러면 이건 무역을 하려면 배를 써야 될 것 같긴 하고 물건을 크게 나르려면 배를 써야 될 것 같긴 했는데 어느 영역이든 다 비용이 계속 증가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될 거고, 그렇다면 수출이나 수입의 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는 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다 과연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이제 생기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선박에서 화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면 하역장에 내려서 물건을 분류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운반대에 쌓아두면 기중기로 이걸 배 위로 올립니다. 그럼 또 수작업으로 운반대에서 또 물건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배의 모양에 따라서 물건을 갑판 위에 이제 배치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모양에 따라서 물건을 이제 쌓는 겁니다. 그 화물을 배에 차곡차곡 쌓는 일, 이거는 한편으로는 과학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이었다. 왜냐하면 배 모양이 다르고 배 모양을 반영해서 물건을 그 모양대로 쌓아야 더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아주 크래프트맨십이 필요한 그런 어떤 활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중기증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근육을 써서 수행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화물을 배에 실어서 출항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목적지에 도착하죠. 그럼 또 뭔 일이 반복된다고요? 아까 했던 일을 정반대 순서대로 또 돌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역하는 항구에서는 세관 검사까지 추가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에서 벌어지는 물건을 내리고 쌓고 싣고 또 내리고 쌓고 막 한 이런 과정 자체가 엄청난 낭비 내지는 비효율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 문제는 이제 상당수 사람들은 이게 낭비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저게 문제구나. 저렇게 낭비가 발생하니까 이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이걸 내가 해결해야겠군. 까지 생각하는, 예, 또 한 발 더 나간 사람이 또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물건을 배에 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어쩌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일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하면 당연히 저런 문제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 혁신 가능한 기회를 발굴해라라고 말해봤자 전혀 이제 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현실인 것이겠죠. 결국 이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졌을 때, 예, 국제무역이 1920년대 이래로 이게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를 따져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비용이 너무 규모가 컸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예, 과거에 이 항만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항만 노동자들이 있는데 항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짐을 할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노동자들끼리 단합하고 노조를 만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적당히 담합을 해서 이번에 이 물량은 너희 노조에서 하고 이 정도 임금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규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규칙한 일감을 서로 차지하려고, 예, 뇌물, 폭력,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사용을 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노조에 가입자가 없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노조에 꼭 가입해야만 뭐 할 수 있다? 항만 노동자로 일할 수 있고, 때때로 뭐 폭력 내지는 이 힘을 겨루는 어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도 있다. 또 이러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예, 이 뇌물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비일비재한 그런 일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클로즈드 숍 제도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에는 여전히 큰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1950년대, 예, 로스앤젤레스, 뉴욕, 런던 항구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연간 처리하는 화물의 양은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 임금은 올랐답니다. 돈은 더 받아갔답니다. 이런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적 상황인데, 예, 혁신적 기업가는 문제에서 뭘 본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기회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기회가 문제를 해결토록 해줄 뿐만 아니라, 예, 이익 창출에 원천이 되기 때문에 기회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컨테이너란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상자에 상품을 미리 실은 뒤에 열지 않은 채로 선박에 하역하는, 예, 이런 뭔가, 이걸 이제 뭐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란 거죠. 철도, 트럭에서 이미 다 뭐라고요? 개념적으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가 너무 커서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가 너무 어떻다? 예, 공장에서 하염없이 그냥 놓여 있다. 뭐 이런 또 이 관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고 또 생각해서 컨테이너도 별로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예. 너무 작아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컨테이너 자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비용만 더 늘린다라고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서로 딱 들어맞지가 않거나 반쯤 빈 상태로 이게 운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낭비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컨테이너 이거 별거 없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철도에서도 트럭에서도, 예, 배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예, 멜컴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예, 사람이 등장합니다. 1913년, 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예,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예. 그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 넣고 기름 나르고 하다가 이제 연료를 운반하면 돈을 꽤 벌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이 현실 관찰로부터 기회를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1934년에 낡은 유조차를 한 대 빌려서 자기 이름의 사업, 예, 이 석유류 운송 사업을 시작합니다. 1년도 안 돼서 트럭을 2대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지입차주를 9명 고용해서 자기 이 트럭을 가지고 석유를 나릅니다. 1945년경에 트럭이 162대로 불어났고 1년에 벌어들인 돈도 220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맥클레인은 이 운송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각 주별로 주 경계 너머로 운송할 때는 상업 규제 법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우회하면 좋을지를 맥클레인이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지입차주를 주로 고용했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또 운송 중 사고 안 내면 보너스 주겠다 해서 사고 감소됐고 수리비도 당연히 절감됐습니다. 연료를 디젤로 변경시켰고 트럭 사이의 화물 운반을 위해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가져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원래 모델 T가 만들어질 때 헨리 포드가 활용했던 이 생산 방식의 혁신이었죠. 1954년 무렵에 융자금을 끼고 이제 샀는데 트럭이 몇 대에 도달했냐? 600대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기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재미있죠? 기회로부터 출발하여 사업을 그리고 그것들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기회로부터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바로 봐야 한다. 기회냐 아니냐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맥클레인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운송사업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착상, 아이디어들을 내놓습니다. 트레일러를 항구로 몰고 가서 배에 실은 뒤에 목적지 근처의 항구까지 그대로 이렇게 배를 통해서 운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로 본 게 아니고 배를 뭘로 봤다고요? 운반 수단으로 일단 규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럭 운송업체를 팔고 융자를 더 받아서 대형 선박 회사를 매수하는 또 이렇게 양상을 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차인 매수 방식이죠.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기회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회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걸로 보이고 그것을 해야 더욱더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가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멘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레일러를 통째로 배에 실는 대신에 바퀴는 두고 트레일러 화물칸만 떼서 실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발견해내고 연구해냅니다. 곧바로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맥주를 배로 옮긴다고 상정하고서는 종이에 스스로 계산합니다. 했더니만 개별 화물 운송 대비 94%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서고 나니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계산만 하고 끝냈을까요? 또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맥클레인이 자기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재밌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클레인이 아르키메데스나 뉴턴처럼 그냥 뒤에 멍하니 있다가 갑작스럽게 영감이 확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해냅니다. 위인전처럼 써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막 기사에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번쩍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상상의 도약을 통해서 누구나 다 영웅이 될 수 있다. 그 영웅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혁신은요, 뭐 빵 한 방 터뜨려서 영웅 되는 게 아니고 훨씬 인상적이지가 않고 고데기로 따지면 정말 피곤한 일이 이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대 사업으로 만드는 이 전체의 과정 자체가 정말로 고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맥클레인은 SS 아이디얼 엑소라는 유조선을 사서 갑판을 개조하고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형 기중기 2대를 사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용도로 개조했고요. 길이 10m의 컨테이너 제작을 의뢰합니다. 긴 거죠. 큰 거죠. 2년에 걸쳐 주간 인터스테이트입니다. 통상위원회와 해양경비대 같은 기관에 우리 배 안전하다, 문제없다 설득했고 철도와 트럭 운송업계와는 아니 왜 우리 컨테이너를 네가 마음대로 바꾸어 쓰냐 해서 법정에서 또 재판이 진행됩니다. 1956년 4월 26일 SS 아이디얼 엑소는 컨테이너 60개 정도를 싣고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갑니다. 실제로 당시 컨테이너 한 개를 배에 실는데 7분 소요해서 전부 8시간이 걸렸다 그러고요. 당시에 통상적인 화물 요금 이게 톤당 5.83달러였고 맥클레인의 화물 요금 16푼으로 미만으로 자기는 장담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이뤄냅니다. 기술적으로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클레인이 시작했던 싸움은 그 당시에 정말 진짜 시작 상황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956년 항만 파업 기간을 활용해서 알라바마주의 모빌 본사에서 더 큰 선박 6척을 개조해서 컨테이너 226개를 실도록 바꿉니다. 그 당시에 기술자였던 키스 텐틀링거 이 사람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노일 금속 틀, 컨테이너 사이 여공간 이런 것들을 계산해냅니다. 뭐 가로 세로 2.5cm보다 조금 크냐 조금 작냐의 문제겠죠. 컨테이너 다루기가 어렵지 않으면서 폭풍 후에도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잘 되도록 하려면 얼마 해야 되냐 해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텐틀링거는 트럭의 차틀, 그 다음 컨테이너, 또 배에서 컨테이너들을 서로 결합하는 이중 자물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재설계하고 또 하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겐츄리 크레인 이걸 만들어서 싣고 내리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1957년 모빌에서 개조했던 또 다른 게이트웨이 CTO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용량을 5배나 더 실습니다. 그리고는 기존 배와 마찬가지로 8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또 찾아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기술적인 거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해결했는데요. 맥클레인 입장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1958년, 이 푸에르토리코에 새로운 배 2척을 보냈는데요. 현지 항만노조가 4개월 동안 하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많은 인력을 더 큰 돈을 두고 쓰게 됩니다. 뭐 이렇게 노조가 득세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1959년 또 파업으로는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특히나 이게 비협조적인 노동 세력, 그다음 다른 선박 운송 회사들도 모였다고요. 맥클레인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는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걸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도, 주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불편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혁명이 이거 제대로 안 되겠네. 배로 엄청나게 싣고 가는 거 곤란하겠네. 또 이런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클레인이 이제 회사 이름을 시랜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트럭 운송업체 할 때 만났던 젊고 굶주린 이 하이에나 같은 내지는 헝그리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을 고용하죠. 그리고 돈 더 융자받아갖고 더 큰 배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화물 운송하는 이런 사업들을 개척해서 시작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기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항로를 다니는 주요 경쟁업체가 이제 빚이 너무 심해서 이제 파산되면서 이때 이제 기회가 또 오죠.
1965년 무렵에 배가 15척, 컨테이너는 13,500개 정도 소유하고서 전체적인 무역 사업을 해나갑니다. 결국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내부 투쟁을 한 끝에 항만노조는 기계화를 수용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더 많은 업체가 항만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노동 조건이 좋아지게 되는 이슈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노조가 이제 돈도 좀 잘 벌게 되고 물량이 안정적으로 크게 확보되니까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주들이 자동화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노조 일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와는 정반대 주장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맥클레인이 만들어낸 컨테이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표준 컨테이너 설정과 관련해서 6m, 12m 표준으로 정하는 이런 과정도 또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발발과 더불어 미국은 베트남 항구에서 이제 혼잡 지연 혼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성과는 별로 안 나왔었는데요. 맥클레인 국방부에 찾아가서 깜나인 만에 컨테이너 무도 만들어주면 내가 해결한다. 그래갖고는 2주마다 컨테이너 600개 분량의 화물 운송하기 시작했고 미군의 보급 문제는 싹 해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단순히 그냥 컨테이너 기술, 컨테이너 자체 만들고 끝났다가 지금 아니라는 걸 잘 좀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핵심은 기회에서부터 성과로 갔다가 사회적인, 국가적인 변화로 귀결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맥클레인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서 또 베트남 갔다가 기회를 받고 미국에서 제품 싣고 베트남 가서 내려주면 빈배가 되잖아요. 빈배로 그냥 오는 건 별로네. 그러면서 일본으로 이걸 보내서 수출품을 실어서 미국을 갖고 옵니다. 이 결과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이 있고 베트남 경제까지 변화시키는 아시아 수출 열풍이 맥클레인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970년에 운영하던 시렌도를 매각을 하고 회사를 좀 떠나기로 했습니다만 77년에 다시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운을 매입해서 해운업에 돌아옵니다. 이게 또 여기서 황당한 기회를 또 봅니다. 73년, 78년에 석유 위기 때문에 유가 급등했었는데요. 맥클레인 이 사람은 뭘 여기서 생각하냐. 이콘쉽이라고 하는 배를 갖다가 14척을 주문하고 배를 동쪽으로 3개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싣고 내리고 해서 뭐가 될 거다? 돈 번다. 유가 급등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갑자기 또 원상태대로 하락되고 세계일주 시간표 짰던 게 안 맞아 떨어지면서 1986년에 부채를 엄청 지고 파산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침,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특히 해상을 통한 대규모 컨테이너 무역.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남긴 우리의 인류의 유산입니다. 맥클레인은 현대무역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첨단 기술은 아무것도 모르고 발명한 거 하나도 없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어떻다고요? 엄청난 기회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돈을 버는 기회라고 자꾸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회를 누군가의 불만, 누군가의 낭비, 누군가의 아쉬움 이런 것들을 다 기회라고 보시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을 버는 기회가 될 텐데요. 결국은 누구가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누가 뭘 낭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 누가 그래서 정말로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거든요. 요걸 잘 규정했던 것 자체가 맥클레인이 컨테이너 비즈니스를 갖고 세계 무역을 세팅할 수 있었던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 기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과연 뭔지 누군가가 이걸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우리의 고객이 되고 그들의 어려움, 낭비, 불만족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혁신적 기업가다. 혁신 기회를 계속해서 창출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업가다.
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가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기업가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혁신은 자원의 생산성을 높아지도록 하는 활동, 이게 바로 혁신이겠죠. 동일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활동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느껴온 가치 만족, 요거에 이제 변화를 촉발하는 활동, 이걸 이제 혁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가치와 만족에 대한 변화는 결국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나 만족을 주는 것, 또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나 만족, 과거에 없었던 것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발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핵심은 다양한 생산 요소 등이 더 잘 활용 혹은 결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용처를 찾아보고 과거보다 더 큰 가치와 만족을 창출해내는 활동,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혁신이라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혁신은 혁신 수행 주체가 지닌 목표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혹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사회, 국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해왔던 것이고 공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가치의 유형은 크게 4가지 있습니다. 고객가치, 주주가치, 직원가치, 사회적 가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고객가치라고 우리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고객가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또는 혜택과 만족 관련된 계량화된 어떤 수치,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고객가치라고 부르는데, 이 고객가치는 여타의 나머지 가치들보다 언제나 선행하는 중심적 가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뛰어난 제품, 서비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른 가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 주주가치, 직원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거 고민할 게 아니고 어디에 집중하면 고객 수요를 파악하고 그걸 만족시킬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해내면 고객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고객 가치가 충분히 잘 세팅되고 만들어지고 지속될 수 있고 더욱더 확대된다면, 큰 시장으로 확대된다면 당연히 주주가치, 직원가치, 사회적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고객의 구체적인 욕구가 과연 뭐냐, 그리고 그것들은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얼마고 얼마나 빨리 커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기업가 정신 발휘의 방식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주주 가치도 높아지고 직원 가치도 구현되는 것이며 사회적 가치도 창출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 가치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유형의 가치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제 고객 가치다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객 가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자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게 이제 목표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모든 유형의 이 편익, 그게 뭐 형태가 있든 형태가 없든 이 유무형의 모든 편익을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가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점에서는 또 고객 가치를 규정하거나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기업의 상상 내용이 고객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객 가치가 구현됐다고 말하기는 이제 어렵겠죠. 뭐 경쟁적인 관점에서 고객 가치라는 얘기를 우리가 논의할 때는 특정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선책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뭔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 우수한 특성이라고 인정될 때,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고객으로부터 인정될 때 이 제품의 진정한 고객 가치는 저 제품 대비 요러한 요소가 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고객 가치라는 말을 또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 보자면, 고객의 가치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게 고객 가치가 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중시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가치 요소가 있는데, 이걸 잘 반영해서 우선 성능, 가격, 관계, 이런 것들을 경쟁 기업보다 더 뛰어나게 제공할 때, 우리 회사가 고객 가치를 창출했다. 받아들이는 고객 입장에서 고객 가치가 규정될 수도 있고, 경쟁 관계 속에서 고객 가치가 규정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창출한 고객 가치가 무엇인지가 또 다르게 규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고객 가치는 똑같은 용어로 쓰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사람이란 건 욕구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그 다음 안전 욕구,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소속 애정 욕구, 그 다음 자기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욕구의 계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욕구들은 약간의 그 사람으로서의 약간 이 생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지칭하는 반면에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 존중이나 자아실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그 보람, 그 본인의 목표 달성, 훌륭한 인간으로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자기 존중 욕구, 또 자아실현 욕구라고 이제 규정했습니다. 이게 욕구가 계층이 있다. 조금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1차원적인 욕구부터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까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직 행동 분야에서 이제 일반적인, 이 욕구 단계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나름, 개인 고객들도 나름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가치 요소가 어떤 형태로든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까, 단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주 세분화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아실현 욕구에 대응되는 게 이제 자기 초월이란 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어떤 상황, 이것들을 극복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이제 이럴 때 느끼는 가치를 우리가 이제 자기 초월 가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 초월 가치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그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런 자기 초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활 변화적인 요소인데요. 동기부여 또는 가보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정도인 거, 또는 재유나 소속, 또는 희망의 제공, 자아실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생활 요소가 아니고 생활 변화적 요소입니다. 자기의 삶의 변화를 추동하는 그러한 가치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감정적, 정서적 요소입니다. 웰빙, 치유, 재미, 매력, 접근성, 불안 감소, 스스로에 대한 보상, 향수, 심미적인 것, 그 다음 배지 가치라고 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느끼는 자부심, 뿌듯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 요소들도 역시 고객이 돈을 지불하게 되는 가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 서비스에서는 이 기능적 요소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수고를 덜어주고 번거로운 상황을 예방을 해주고 비용 절감해주고 좋은 품질 또 다양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감각적인 어필, 정보의 제공, 시간 절약, 단순화, 수입에 조금 증가되는 요소, 위험의 감소, 현장 상황에 대한 어떤 정리 또는 통합, 연결, 이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이 또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나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살펴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처럼 기능적인 요소에서 자아실현 욕구로 피라미드 형태로 어떻다고요? 고객의 가치 요소를 세분화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분화의 큰 시사점은 뭐냐면 고객 가치가 잘 구체화되면 될수록 이것들을 새로운 기회로 우리는 규정할 수 있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세분화될수록 나의 기회도 구체화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시장도 분명하게 설정될 수 있고 이후에 확장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B2C 일반 개인 고객 시장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가치 요소가 있다라고 베인앤컴퍼니라고 하는 컨설팅 펌에서 몇 년 전에 아주 세분화된 고객 가치 요소를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B2C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시장이 아니고 기업 시장, 조직 시장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주 세분화된 고객 가치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영감을 주는 가치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개인 차원의 가치 요소, 세 번째가 비즈니스 개선과 관련된 가치 요소, 그다음 기능적 가치 요소, 기본적 가치 요소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 가치 요소의 대표적인 게 가격대가 과연 수용 가능하냐,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 산업 규격 같은 데 부합하냐, 그다음 법령으로 제시되어 있는 규정이 준수되었냐, 그다음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기준들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냐.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진짜로 이게 기본적 가치 중에 정부가 지정해 놓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부터 시작된 이런 것들도 이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위가 기능적 가치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능적 가치 요소는 크게 경제적 요소와 성과 요소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경제적 요소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절감됐냐, 매출이 얼마나 개선됐냐. 그러니까 저 회사의 저 부품을, 저 회사의 저 원재료를, 저 회사의 저 설비를 사다 썼더니 그 이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사다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고 매출이 개선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성과 요소로는 확장성, 제품의 품질, 혁신, 이런 것들이 성과 요소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개선에 관한 가치 요소, 생산성, 관계, 운영, 접근성, 전략 크게 이 5가지. 그렇지만 이게 가장 많은 내용들이 비즈니스 개선 가치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의 제품을 원재료나 부품, 설비, 기계로, 인프라로 사가는 기업들은 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B2B 시장에서의 요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또 영감을 주는 가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B2B 시장에서는 비즈니스 개선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B2B 시장에서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어떤 초점, 혁신의 초점을 맞출 건지에 대한 답을 살펴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B2B 시장 자체가 구매를 실제로 하는 사람과 우리가 제공하는 부품, 설비, 기계 등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또 이런 구매와 사용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또 누구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B2B 시장에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고객 시장에서는 그 개인 고객이 사용자이자 구매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개별적으로 접근하지만 B2B 시장에서는 이 영향을 주는 사람, 의사결정에 실제로 얼마나 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사람이 사용자나 구매자가 아닌 그 윗선에 더 높은 상급자일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력 개발과 관련된 요소라든지 개인적인 이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인 차원의 가치 요소로 B2B 시장에서는 등장하는 거고, 특히 이게 사용자가 아닌 구매 부서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부서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B2B용 제품이, 서비스가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혁신의 기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특히 B2B 시장에서는 어떤 말을 우리가 하냐 하면 고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우리 고객사가 상대하는 고객, 그들이 원하는 가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내야지만 우리 고객사에게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 개념이 확대되면서 B2B 시장에서는 고객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을 경쟁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고객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만약 본인이 어떤 창업을 하시거나 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설비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그게 B2B 시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라면 더욱더 고객과 고객의 고객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 가치를 알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실제로 B2C가 됐든 B2B가 됐든 고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고객이 정말로 속마음이 뭔지를 알아내려면 우리는 고객 가치를 발굴하고 그걸 구현시키는 데 필요한 우리 나름대로의 통찰을 갖출 필요가 있고, 이 통찰을 어떻게 얻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데이터 수사관형이라고 일단 써놨는데요. 기존에 실시된 또는 실시했던 조사 작업,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나 통계로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바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객 가치 관련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이미 벌어진 다른 상황에서 적용되었던 고정 데이터라는 점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자형인데요. 고객 혹은 잠재 고객에 대해서 직접 내가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직접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고객 가치 관련 통찰을 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언행 불일치 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류학자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객을 주변에서 계속해서 직접 관찰하는 거죠. 진짜 고객이 이 제품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며 어떻게 폐기 처분하냐를 진짜로 가서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관련된 어떤 통찰을 얻는 데는,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잘 되지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찰을 얻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배우형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직접 고객이 되어서 자기가 그 제품 서비스를 활용해보고 이게 문제다, 이게 좋은 거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써볼 경우에 자기의 어떤 욕구와 만족 요소가 표출되다 보니 진짜 실제 고객도 과연 그걸 원하는 것이었나? 이걸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창조장입니다. 고객을 참여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학습까지 수행하는 이런 경우가 공동 창조장입니다. 훨씬 더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과학장입니다.
실험에 참여할 고객을 모집을 하고 학습을 진행시키고, 예. 이렇게 하는 게 과학자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과 관련해서 엄격한 정부 정책 같은 계획이 정해져 있다면 고객에게 그런 실험을 시키거나 그런 실험에 참여하도록 모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5가지 고객 가치와 관련돼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뭐 대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 요즘은 뒷단에 있는 고객과 함께 하면서 고객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공동 창조자형이나 과학자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고 이런 연습들을 본인의 전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대학 다니시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번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을 한 데도 마찬가지고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분들을 만족시키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과 직접 함께 생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전공을 불문하고 그렇다는 말씀도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기저귀 업체로 유명한 팸퍼스가 중국 시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고객 가치 창출과 관련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지 관습상 일회용 기저귀 이게 이제 사용 자체를 중국 사람들은 별로 하지 않는 뭐 이런 편이었습니다. 초기 진출 단계에서. 근데 이제 신생아 규모를 고려하자니 이거 뭔가 기저귀 많이 팔 수 있겠는데 성과 달성 높게 되겠다 뭐 판단했습니다. 품질이 나더라도 매우 값싼 일회용 기저귀를 출시하는 거 이걸 할 거냐 아니면 품질이 높고 비싼 걸 할 거냐 중국 시장 상황을 놓고 해봤을 때 값이 저렴하고 품질이 좀 나더라도 뭐 고객이 충분히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 값싼 일회용 기저귀 시장 이걸 빨리 키우자 그리고 시장도 빨리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팸퍼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진출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합니다. 특히 어린애들을 대소변을 조금 억제하는 기능성 요걸 갖다가 잘 집어넣어서 한 개당 가격을 10센트로 책정합니다. 미국,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저귀보다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 측면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구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했죠. 무엇보다도 유통이나 마케팅 관련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재 판매 노하우를 P&G 자체가 자기들이 가장 잘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뭐 할 거다? 성공할 수 있다. 글로벌한 경험을 활용해서 중국 시장에서 우리는 기저귀 판매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중국 시장에 공세를 1998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자체로 놓고 보면 중국 고객은 이럴 거다. 그렇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대와 달리 사업 성과는 상당 기간 동안 개선 없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반전시키려고 이 데이비드 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돼서 팀을 조직해서 성장 중인 중국 시장 소비자들 어떤 상황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뭐 기저귀가 너무 거친가? 기저귀가 너무 얇은가? 기저귀가 너무 비싼가? 뭐 이런 가격, 성능,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각 건너와서 주요 관리자들은 중국어 서툴지요. FCI 이런 걸 하는데 자기들은 뒤에 앉아 있고 통역 전문가들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이상하게도 고객 조사 결과를 보면 뭔가 제대로 어느 한 방향으로 딱 집중된 이런 시사점이 잘 안 나오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A는 지경음, B는 또 지경음, C는 뭔가 분산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팡질팡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팸퍼스 사용 경험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용 경험이 어땠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좋았던 부분, 좋지 않았던 부분 뭐냐? 이렇게 이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폭소가 터져나옵니다. 젊은 엄마 한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팸퍼스를 우리 애한테 기저귀 채웠더니만 남편과 부부관계가 더 긴밀해졌고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제대로 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이게
팸퍼스 바꾼 다음에 정말 좋아진 점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기적이 있었더니만 당신의 반응이 어떻냐, 뭐 이 대변 소변은 옆으로 덜 샜냐, 기저귀가 너무 축축하진 않았냐, 뭐 무겁진 않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젊은 엄마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팸퍼스 기저귀 우리한테 채웠더니만 애가 잠을 잘 잤고 그래서 나는 남편이랑 좋은 이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 터진 거죠. 기저귀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좋아졌다. 저것은 무슨 소리인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얘를 희한하게 드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기저귀 덕분에 애가 밤에 잠을 잘 잤고 깊이 숙면을 취했고 그러다 보니 어떻다고요? 엄마도 걱정거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애가 너무 고운하게 잘 자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잠도 잘 잤고 엄마는 아빠랑도 잘 만났고 엄마는 한결ны글하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잘 지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도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니 아예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만 그 중국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쓴 돈 중에 제일 잘 사용한 10센트다. 뭐 이렇게 되면서 또 빵 터졌다는 거죠. 인터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굴라이트는 제품의 기능적 측면에만 집중했던 자신들의 접근법이 얼마나 협소한 것이었는지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가정생활, 부부관계 이런 것들도 일회용 기저귀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해결해 주네? 이러면서 이제 이 과제의 주제가 통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매슬로우의 우크단계설 중에 1차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고객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분석하면 할수록 고객과 함께 하면 할수록 뭘 알게 된다고요?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객과 함께 해보지 않으면 고객이 원하는 걸 두리뭉술한 아주 추상적인 단어로밖에는 표현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는 것조차도 어떻다고요? 정말 포괄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깊이 딥다이빙 하는 게 실제로 고객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후에 이 굴라이트 팀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또 새로운 혁신에 도전합니다. 전형적인 시장 조사 이 과정에서 제품 기능 중심으로 보던 과거 방식은 버리고 고객이 겪는 고민의 사회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차원의 혁신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해야 되는가 포괄적으로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대변 소변을 잘 처리하는 기저귀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뭘 깨우치게 되냐면 아기를 잘 자도록 하는 수면 보조 수단으로서 뭐가 존재한다고요? 팸퍼스 기저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베이징 소아과 병원의 수면연구센터와 2년 동안 연구조사를 진행합니다. 확보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팸퍼스 일회용 기저귀를 착용한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30% 더 빨리 잠들고 또 매일 밤 30분을 더 잠을 잘 잔다 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내서 이것들을 팸퍼스 기저귀의 진정한 고객 가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게 추가적인 수면과 인지 능력에 있어서 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매우 중시하는 중국 문화, 여기서 P&G가 아주 희한한 가치 요소를 던집니다. 독보적이었죠. 당신 아이가 잠을 잘 자면 당신 아이의 지능이 더 발달하고 당신 아이의 지능이 더 발달하면 당신 아이는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이 팸퍼스 기저귀의 기본적인 가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리셋합니다. 정서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가치 요소를 융복합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똥 오줌을 잘 받아내는 기능적인 걸 기적이라고 규정하던 과거의 관행에 엄청난 경종을 울립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8년에 진출해서 중국의 기저귀 시장에 1,500개 경쟁 브랜드가 있는데요. 팸퍼스가 연간 매출액 16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최종적 사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객 가치라는 걸 발굴해내고 구현해낸다는 이 과정은 혁신의 핵심적이고 기업가 정신 발휘의 직접적인 대상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좀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고객은 어떨 때 가치를 느끼냐면 자기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자기가 너무 해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들이 해결될 때 고객들은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고객이 너무나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과제를 jobs to be done 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합니다.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문제, 그거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진정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고객이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세부적인 과제, 여기서 말하는 과제가 뭐 레포트 써내는 과제가 아닙니다. 어떤 삶 속에서의 특정한 이슈와 요소가 되겠죠. 5가지 방안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과업이 과연 뭔지 미해결 상태로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비고객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선책 또는 보상적 행동이 어떤 것들이 추출되고 있는가. 그 다음 네 번째, 부정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마지막으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기저귀의 용도랑 아무 관계없이 이상한 용도로 고객이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이 5가지를 살펴봤을 때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객이 진짜로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고객의 jobs to be done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조사 방법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트라이 해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찾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관찰한 사항, 이 2가지를 종합하는 관점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고객의 해결 과제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고객 가치 창조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 방법,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서 고객 가치 창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 또 혁신지향 기업가 정신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고객 가치만이 규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진 시장의 창출로 연결되어야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이를 태우지 않고 해당 종이 위에 금속을 인쇄하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럴 때 고급 축하카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물류용 RFID 태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좋겠냐? 이걸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보면 고급 축하카드 시장으로 가면 되겠네 하지만 그 시장이 충분한 사이즈를, 규모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큰 시장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이 창출된 고객 가치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굉장히 취약한 발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정의 혁신이 충분한 크기의 핵심 고객에게 확인 가능한 혜택 혹은 가치를 분명하게 제공해 주는 게 맞는지, 또 핵심 고객들이 혁신적인 컨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맞는지, 최종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대체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 우려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고 시장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벤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요.
벤처에 투자하는 이 외부의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연간 15% 이상의 투자 대비 수익률 같은 이 재무적인 지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만 얘기해서 될 게 아니고 내 걸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 대규모 사업으로 또는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면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자들을 위한 뭐도 고민해야 된다고요. 가치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준들이 계량적인 형태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까지도 혹시나 시장의 잠재적인 사이즈를 고민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가치 창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은 정리해보자면 변화를 추구하는 시도가 의미 있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욕구 혹은 필요를 지닌 특정의 다수 고객들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정성적인 혹은 정량적인 가치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혁신지향 기업가 정신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 제안이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여간 표현이 돼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로 되든 글로 되든 어쨌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핵심 고객에 대한 가치 제안 수립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4가지 질문에 대한 답, 이게 바로 핵심 고객에 대한 가치 제안이 구체화되어 있고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니드입니다. 핵심 고객 및 시장 수요가 있냐, 그게 뭐냐. 두 번째로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냐, 그 방법이 고유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과연 뭐냐, 이 어프로치에 대해 정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해당 접근법 혹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랑 관련해서 비용 대비 고객은 분명히 혜택을 느끼냐, 투자 비용 대비 우리는 충분한 매출을 순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냐, 이 베네핏에 대해서도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쟁과 관련해서 해당 비용 대비 혜택이 가진 우리의 경쟁 우위가 내용이 과연 무엇이며 외부의 경쟁자보다 더욱더 오래 지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과연 무엇이냐, 이 경쟁에 관한 내용까지 이 욕구와 접근법과 혜택과 경쟁에 관한 이 4가지 요소에 대한 답이 체계적으로 세팅될 때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의 첫 단계로서 우리의 가치 제안이 규정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 당신에게 누군가 새로운 혁신이라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여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니즈가 수요로 존재하는 거야? 우린 여기에 어떻게 접근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비용 대비 혜택은 고객에게는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마지막으로 경쟁관계 속에서 또는 대체제가 등장할 걸 대비해서도 우리의 이러한 우위 요소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뭐지? 요 4가지 요소를 본인도 사업을 하시려면 작성해야 되고 누군가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도 이 4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접근법, 비용 대비 혜택, 경쟁과 대체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치 제안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질문에 관한 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금방 말씀드렸냐 하면 잠재 고객과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가치 제안도 있어야 되지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의 벤처 또는 스타트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규모, 수익성, 성장성, 위험과 불확실성 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재무적 지표로 된 가치 제안 역시 갖추시는 게 본인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객 가치 제안과 관련해서 단순히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쭉 나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가치, 이걸 명확히, 특히 경쟁 제품 서비스 대비 우리 제품 서비스 통해서 고객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가치가 뭔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고객 가치 제안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상품을 신속하게 바로 당신은 제공받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자기들 홈페이지, 자기들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효과적인 고객 가치 제안을 작성하려면 명확성과 간결성이 담보돼야 되고 고객 중심의 메시지가 작성되고 전달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안 먹힌다는 거죠.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작업 시간을 50% 단축시킨다. 이렇게 구체적 결과가 제시되도록 고객 가치 제안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경쟁 차별화랑 관련해서 회사의 단순한 장점을 나열하지 말고 경쟁사 대비 우리만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